자, 그러면 이제 복합 지문, 바로 미학에 관련된 지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사회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미학에서 우아함, 장엄함 등 소위 미적 속성이라 간주되는 것들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 즉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에 대해서 서로 뭡니까? 비교 대조하는 유형의 그 지문이 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표시를 하면서 넘어갑시다. 바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미적 실제론에 따르면 그죠? 바로 뭐다?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제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미적 실제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무슨 뜻이다?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 작품을 보고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 작품에는 그 미적 속성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적 실제로는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고양곡에 대해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운명고양곡의 실제 속성 중 하나가 장엄함이며 우리 모두 그것을 지각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자, 미적 속성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미적 실제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미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제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미적 실제론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렇죠? 이때 바로 뭐다? 그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이라는 말은 이꼴 바로 뭐다? 대다수의 감상자가 동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참으로 보고 그 속성은 바로 뭐다? 이 예술작품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속성이 된다. 미적 판단의 뭡니까? 속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보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중 일부가 운명고양곡을 두고 무기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에 대한 판단도, 그죠? 다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감상자가 동일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미적 실제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에 대해 미적 실제론은 우리 중 일부가, 그렇죠? 그들이 가진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의 부족 때문에
속성을 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미적 실제론자들에 따르면은 그렇죠? 자, 바로 어떤 그렇죠? 미적 속성에 대해 일부 감상자가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바로 뭐다? 일부 감상자들이 그쵸? 지각적 문제, 대표적으로 난청,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런 일종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바로 뭐다? 미적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해 그쵸? 객관적인 미적 속성을 보는데 실패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미적 실제론자들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와 이제 대비되는 또 다른 이제 이론이 있죠. 그렇죠? 바로 미적 반실제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미적 반실제론은 바로 뭐다?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예술 작품에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미적 속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미적 판단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핵심은 바로 뭐다?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다.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미적 실제론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미적 반실제론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미적 반실제론에 따르면 바로 뭐다?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미적 반실제론의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 반실제론자들에게 있어서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이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뿐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운명교약국에 대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했고 그 결과 그 음악에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몇몇 작품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작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들으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객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뭐다? 바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을 했고 그 결과 그것에 비슷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바로 뭐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그렇죠? 대상에 대해 유사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미적 감수성 형성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또 무엇이다? 바로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해 비슷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우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유사하게 느낀 것이지 이 예술작품 자체가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미적 반실제론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미적 판단에 일치가 일어난 것은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적 반실제론은 미적 판단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를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반실제론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살아온 과정, 이런 사고방식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미적 반실제론과 가장 유사한 관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은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적 판단이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 자, 이 두 의견의 공통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어떤 예술작품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술작품을 보고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운명교환국에 대한 미적 판단을 정당화해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느 입장도 이유를 댈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적 실제론에 의하면 뭐라고 설명한다? 바로 얘는 그 운명묘양국은 장엄함이라는 실질적인 미적 판단을 가지고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반대로 반실제론자는 뭐라고 대답한다? 바로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바로 뭡니까? 감수성을 가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유사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작품이 장엄함이라고 하는 미적 속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어쨌든 답은 낼 수 있다는 거 둘 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적 판단에 관한 진술은 일종의 명제라는 점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위에서 했었던 이 내용을 사실은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은 비교 대조한 지문이 바로 이 첫 번째 지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주제통합이니까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수박이라는 개념은 어떤 속성들과 다른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인데 수반이 무슨 뜻이야? 어떤 거에? 얹혀가는 거, 그렇지? 수반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거 좀 생각됐네. 선생님이 빠뜨렸네. 무엇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하지만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속성에서 동일한 두 개인은 도덕적 속성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비도덕적인 속성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대인 도덕적인 속성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아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의 미적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미학자들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 주장이 바로 뭐다?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고 보는 미학자들이 존재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시블리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람이 시블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시블리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고, 비미적 속성은 시각과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반에 관련해서, 그렇죠? 수반에 대한, 그렇죠? 미학적 주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바로 시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이다?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블리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죠? 자, 이 시블리에 따르면은 미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이 가능한 속성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미적 속성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이 가능한 속성이 바로 비미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 누군가가 운명교향곡을 빠바바밤 하고 연주를 해. 알겠습니까? 그게 운명교향곡이에요? 몰랐니? 그치? 그거 원래 그 베토벤이 말하는 뭡니까? 자기 집 그 집주인이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집을 똑똑똑 녹화하는 소리에서 그 뭔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바바밤 하고 이런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알겠지? 우리는 누구나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각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운명교향곡을 뭡니까? 청각적 세포에 의해서 지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비미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나 청각적 능력이 있다면, 즉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비미적 속성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미적 속성은 바로 뭐냐?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충분히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극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서 이 노래가 어떻다라고 하는 감상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이런 감상적인 능력이 바로 미적 속성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미적 수반이란, 자, 시블리가 이제 미적 수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미적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이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블리에 의하면은, 그렇죠? 바로 미적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렇죠?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을 하는 관계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는 빠바바밤 하는 이제 뭡니까? 소리를 들어야지. 비미적 속성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뭡니까? 이루어 놓은 미적 감수성을 통해서 미적 그 뭡니까? 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고는 미적 속성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미술작품도 마찬가지겠죠. 시각이라고 하는 뭡니까? 지각으로 인한 비미적 속성으로 해서 그 대상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뭡니까? 우리가 갖춰놓은 미적 감수성에 의해서 그 지각을 통해서 이제 지각된 것을 미적 감수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일어나는 감흥이 바로 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바로 뭐다?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미술작품을 보지 못하면은 그로 인한 뭡니까? 미적 속성도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적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에 의해서 지각되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비미적 속성에 미적 속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즉 미적 수반론은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적 수반이란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비미적 속성의 차이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친절한 글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듣고 있니? 그치?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친절하지 않게 우리가 한번 해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어떻게 친절하지 않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까지 제시가 돼서 바로 비미적 속성의 차이가 없다면은 미적 속성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똑같은 작품을 보면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도 어떻다? 같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학과 연결됐을 때 이 사람의 주장은 미적 실제론자의 주장에 가까워 미적 비실제론자의 주장에 가까워. 실제로. 그치. 바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론적 읽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친절하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뒤에 그 내용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미적 수반론은 미적 판단의 정당한 문제에 대하여 미적 실제론자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얘의 주장은 바로 시블리의 주장은 미적 실제론자의 주장과 더 가깝다. 오히려 미적 실제론자들이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미적 실제론자는 운명교향곡은 장엄하다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수반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방금 얘기했듯이 수반관계의 그 미적 수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뭐다? 똑같은 비미적 속성을 체험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적 속성도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저 헷갈렸는데. 뭐가? 아유 그냥 어. 처음에 어. 학교에서 읽을 때는 어. 이제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장엄함이 느린 리듬이나 하강하는 멜로디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데 그 비미적 속성이 운명교향곡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미적 수반론이 미적 실제론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적 수반론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생각보다 쉬운 내용이에요. 얘는 바로 무슨 뜻이다? 몇몇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걸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방금 미적 수반론에 의하면 뭐라고 했어?
똑같은 비미적 속성을 가진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느끼는 미적 속성도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 같은 작품 보고 다르게 느낀 사람도 존재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미적 수반론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정리해주기가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다 합시다.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란, 자, 여기서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대상의 미적 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감상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고 그 불일치가 감상자들이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바로 이것을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시블리의 주장은 바로 뭐다? 바로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는 바로 방금 얘기했던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어떤 한계? 바로 뭐다?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가글의 내용을 다시 갖고 오게 된다면, 그치? 미적 실제론자들은 이 몇몇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로 지각적 문제, 난청과 같은 그런 지각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뭡니까? 이유를 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라고 하는 건 사실 바로 뭐다? 밑에 보면 지각 능력이나 지식,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가 한계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대상의 미적 속성을 판단할 때 감상자들이 그렇죠? 지각 능력, 지식, 그 다음에 미적 감수성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래는 미적 실제론자들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르게 느낀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감상자들 사이에 그쵸? 판단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것. 발생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저 미적 감수성 지각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감상자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르게 느끼는 문제, 요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미적 실제론자들이 미적 수반론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미적 반실제론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반실제론자들은 바로 뭐야? 모든 감상은 감상자들의 주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하는 건 그냥 우연일 뿐인 거지, 그죠?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이 굳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 얘가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반실제론자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 있어서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반실제론자는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 쉽지 않게 된다. 이거는 바로 미적 반실제론자들의 한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동일하게 느끼는 건 뭘로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숫자가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 비율이 적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대다수가 똑같이 느낀다는 건 그러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미술작품은 예술작품은 그런 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실제론자들은. 알겠죠? 그래서 각자마다 다른 미적 판단이 각각 참일 수 있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미적 수반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적 실제론자들은 미적 반실제론자든 어느 정도 전부 다 다들 주목을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미적 실제론자들에 의해서는 바로 뭡니까?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반실제론자들도 바로 뭡니까? 미적 판단의 정당화라고 하는 문제도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적 수반론은 모든 이 실제론이든 반실제론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글과 나글의 일종의 양쪽 다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미적 수반론을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나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글을 통해서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